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으로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명리학 고전 두 번째 명리학 고전이죠. 자평진전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자평진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자평명리학의 아주 최고의 고전이죠. 자평진전.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자평진전 책에 관한 간단한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지와 우주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격국, 자평진전의 핵심 내용이죠. 격국 하고 용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격국은 이제 팔자구조의 내부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평진전의 개요, 먼저 이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평진전의 저자는 1739년 첫 벼슬로 오른 이제 심효첨, 이러면 이제 택번입니다. 이제 심효첨이 쓴 경험당, 그러니까 이걸 책을 내기 위해서 쓴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명리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쓴 책을 이제 묶어가지고 전체 39권의 책으로 이제 묶어서 이걸 뭐 책으로 낸 건 아니었고 이제 묶어서 이제 회람을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함께 돌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제 제목을 지어서 주변에 돌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견해를 적어서 하나 이제 그 묶음으로 엮은 이제 책을 같이 이제 주변에 돌렸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회람이 돼서 오다가 이제 호온이라는 사람, 이제 호공보라고도 하는데 이제 명리학의 같은 동호인이었던 이제 장군난에게 이제 이런 이 책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한번 봐라 했더니 이 장군난이 굉장히 그 극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이 자평명리학에 아주 정말 잘된 진정한 해설사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온이 여기에 이제 책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40여 년 뒤죠. 1776년에 판목을 생겨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널리 퍼져 있는 그 판본은 1895년에 조석교와 이성과가 이제 출간한 걸로 그리고 이제 1936년에 중화민국의 이제 방중심과 설학오가 그 이전에 이제 조석교와 이성과가 쓴 판본을 다시 또 장조를 조정해서 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중심이 다시 재출판한 책에서 자기가 본 이 명리학의 서적, 그러니까 적천수하고 이 자평진전은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다라고 이제 손꼽았죠. 그래서 후대 명리학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명리학의 발전을 이루고 또 이 책은 아주 이 깊은 강을 흐르는 그런 어떤 물줄기와 같아서 패기될 수 없다,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평명리학에 있는 이제 핵심 이론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간지와 우주론을 살펴볼 텐데요. 이 간지와 우주는 천간과 지지죠. 천간과 지지가 이 자평진전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기가 있을 뿐이다.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을 뿐이었는데 마침내 음과 양으로 나뉘게 된다. 노와 소가 있어 마침내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뭐 쭉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이러한 사상이 있어서 오행이 그 속에서 갖추어진다라고 자평진전의 이제 논 10간 12지 편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우주 생성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천지에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에는 하나의 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에는 하나의 기가 있는데 이 기가 바로 태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에서는 동양 사상에서 그 동양 철학에서 역은 그 역에서 볼 때 태극이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태극이고, 이 태극의 운동은 어느 때는 양이 커질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음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커지면 음이 작아지고, 또 음이 커지면 이제 양이 작아지는 이런 운동의 반복을 역이라고 보는 거죠. 역. 그래서 이 역에서는 이제 태극을 이제 음양으로 봤더니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의 사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태극에서 시작됐고, 이 태극은 음양이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한의 공간입니다.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으로 펼쳐진 이것이 이제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근데 이 우주에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긴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지라고 부르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없는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된 어떤 범주를 이야기할 때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 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명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라는 세 개의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 구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전반 강의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나라 동안시대 때 왕충이라는 학자가 이제 최초로 기를, 철학의 범주로 놓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체계적인 토대를 삼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유학이 이제 쭉 흘러서, 물론 이제 왕충은 그 이전에, 공자맹자부터 시작해서 춘추전국 시대 쭉 흘러서, 한나라 시대에까지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동양사상의 흐름을 이끌어온 이제 유학의 변천을 보면, 이제 초기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공자맹자가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공자맹자의 이론이, 가르침이 이제 유가죠. 유가의 사상이 한나라,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한나라 때 와서는 경학으로 바뀐다. 이 경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와 맹자가 남긴 글을 적은 책, 이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을 배운,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적은 책을 경이라 하는데, 그 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걸 이제 경학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경학이 현학으로 바뀌어요. 그럼 경학하고 현학은 무슨 차이냐? 경학은, 이전에 이제 공자 맹자에 관한 또는 공자 맹자가 한 이야기를 쓴 책을 가지고 경으로 보고 공부를 했다면, 현학은 여기에, 유가의 경전, 그러니까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의 경전에 도가의 노장 사상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의 노장 사상은 약간 신비주의적이거든요. 뭐 신선 사상이라든지, 뭐, 하늘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신비적인, 영원히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이 합해지면서 현학이 됩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 와서는 여기에 또 불교가 합해집니다.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교와 그 다음에 도가의 노장 사상과 불교가 한합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가 철학은 이 유불도가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대륙 지금 중국 땅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서민들의 인간 신앙은 도교죠. 그래서 도가 사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유교, 불교, 도교가 합해진 새로운 유학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신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에서 망하고 다시 이제 명나라를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성리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기학도 나오고 심학도 나오고 또 이학도 나오는 이런 이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조선의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에 이제 신유학을 처음 시작한 주도니가 이제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태극도설의 내용이 자평진전에 상당한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해가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태극도설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움직임이 극단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음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단에 이르면 다시 움직인다. 한번 고요한 것이 서로 그 뿌리가 된다.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어 양의가 된다. 양이 변하고 음과 합하여 수와 목금 토를 낳고 오행이죠. 5가지 기가 순조롭게 펼쳐져 사계절이 운행한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국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돈이가 쓴 태극도설에 내용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예요. 이제 태극이 뭐예요? 무국이 태극이도 무국이라는 건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태극이 무국이고 태극인데 태극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양이고 한 번 음이 되는 것이 도라고, 일양 이름지 위 도라고,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괴로 그려지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괴가 왼쪽에 있는 그 양동, 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흠이, 이게 이제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위에 하얀 거는 음효, 가운데가, 양효,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효, 밑에가 이제, 밑에 원에 가까운 게, 음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8개로 보면 불을 나타내는 릿괴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음정. 그 음은 고요하잖아요. 음은 고요하니까 이건 또 반대예요. 옆에 있는 릿괴하고 반대로, 간괴가 됩니다. 간이 아니고 물. 감괴가 돼요. 그래서, 원 옆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양,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양동과 음정이. 그래서, 물을 나타내는 감괴와 불을 나타내는 이괴가 서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세 개의 움직임, 이 양동과 음정이, 이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번화는 이제 크게 이제 사계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음양번화에서 이제 시공간이 생기는데, 시간은 사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사계절로 나타나는 거고, 공간의 변화가 이제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의 원리를 떠난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모든 사물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존재해.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는 모든 기회는 동, 움직임과 정, 고요함이 있어서 이게 음으로 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있어야 오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강해지면 이제 양이 약해지겠죠. 어떤 서로 이런 음과 양의 반복 운동, 즉 역이죠. 이런 반복 운동을 통해서 음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행이 하늘에서 음양으로 나뉜 게 바로 이제 천간입니다. 그리고 오행이 땅에서 음양으로 나뉜 걸 이제 쥐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면, 태극대에 보시면, 양동 음정 밑에 이게 좌측 하단에 목, 화, 토, 금수. 이런 인터넷에 보면 맨 위에 목화 있고 이렇게 뺑 돌아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주돈이의 태극도설대 이 그림을 그려줘야 이게 오행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생상극인데 인터넷 보면 제일 상단 중앙에 이제 목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똥 원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오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음양하고 오행이 결국 이 만물을 구성하는 이 핵심이에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내고 이것이 이제 만물 화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건도성남, 곤도성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계가 남성이 되고 곤계가 여성이 되는. 그래서 왼쪽에 건도성남이 자리를 하고 오른쪽에 곤도성녀가 자리를 하는 요 두 도식을 통해서 남녀의 두 본성이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이제 만물이 생겨나는, 이게 이제 우주의 모든 만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는 이렇게 태극도로 간단하게 그려 있고, 그리고 이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전통적인 육아의 우주론에 이 쭉 흘러오던 그 우주론의 어떤 완전한 그 체계, 논리 체계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기와 질이 있는데, 이 천간에는 기와 질이 있는데, 기는 양의 천간의 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질은, 천간의 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세 번째로 이제 격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국은,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지금 그러니까 천간하고 지지, 그리고 이제 격국 용신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계속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격국이에요. 자평진전에서의 핵심은 이 격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자평진전 제2권, 이제 용신에 관해서 논한다라고 하는 이 논용신 편에 보면 이 격국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편명리학은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평진전의 논용신을 보면 팔자에서 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찾는다. 일간을 원령에 배합하는데 상생과 상각이 다르므로 격국이 나누어진다. 재관, 인식, 용신이 선하여 순차적으로 쓰인다. 그 십신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상, 겁, 이는 용신이 선하지 않아 역순서대로 쓰인다. 순차적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역순일 경우에는 역순서대로 배합하는 것이 적절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잘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모두 귀격이 된다. 귀한 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 이게 심요첨의 이 자평진전의 격국론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팔자에서 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월주의 지지잖아요. 월지에서 찾는데 이 구절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용신,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신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쓴다는 게 뭐냐면 음양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오행을 찾을 것이냐라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일간을 놓고 이제 용신을 찾을 때는 일간이 강하면 일간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오행을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양기운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기운을 조금 누를 수 있는 음의 그 오행을 찾는 거고, 음의 기운으로서 일간이 약하면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양의 기운의 오행을 찾는 게 이게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쓴다는 게, 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음양이에요. 음과 양의 기운에서 일간의 상태를 보고 강하게 하는 오행을 쓰느냐, 아니면 조금 눌러주는 오행을 쓰느냐가 이제 이게 용신입니다. 용신을 찾는 것이 사주를 보는 데서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중심이니까 일간이 강하면 눌러주고 약하면 북돋아주고 도와주죠, 그죠? 그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네? 그래서 근데 설하고는 일상적인 용신 개념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심요첨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심요첨이 말하는 이 팔자에서 용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원령 용신론은 원령을 용신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령에 있는 걸 용신으로 찾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용신하고 격국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요첨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곧 격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령에서 용신을 찾으면 그 용신이 결국 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팔격이 있었잖아요. 그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결국 격국이에요. 그래서 용신과 격국을 따로 구분해서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이해하셔야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사례를 놓고 이제 그 통변할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평진전의 이제 평가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전통 명리학이 흘러오는 과정에서는 고전보용에서 처음에는 이제 명리학이 처음에는 그냥 사주를 놓고 태어난 연월시를 놓고 그냥 이 사람은 이 달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고 저달 단순하게 연과 일과 연과 월과 일과 시를 그냥 각기 태어난 해를 놓고 육식갑자에 의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고전보용 들어오면서는 연월일주가 되면서 연주 중심으로 해서 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연월일주에서 팔자 구조를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팔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 육식갑자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 육식갑자의 의미를 비유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로 찾은 도구가 뭐였냐면 나붐오행이었어요. 표준 모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비유적상이 너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간으로 바뀌죠. 표준 모형에서 연주를 중심으로 봤던 게 일주의 천간으로 바뀌면서 일간과 다른
간지인데, 일곱 간지인데 천지라고 썼네. 일곱 간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놓고 이제 그림에 나오죠. 팔자구조 내부관계 보면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7개의 청관과 지지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 분석 단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이제 사주의 주축이 되고 다른 7 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구조로 가오는 건 결국 자연의 기의 상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심여첩이 이제 그 했던 작업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딱 독립적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있잖아요. 사주 팔자가 있으면 이 팔자에서 8개의 그 청관과 지지를 놓고 여기서 일간은 따로 뗀 거예요. 따로 딱 떼어 놓고 나머지 7개의 간지를 그 하나의 환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걸 마치 그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간은 집주인이고 나머지 7개의 간지는 집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예를 들어서 막 집이 다 허물어져 갖고 막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아우 저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대충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뭐 집이 아주 화려하고 크고 좋지 않아도 집이 깔끔하고 깨끗하면 아, 저 사람은 저 집에서 사는 사람은 깔끔하고 깨끗할 거야. 근데 막 여기가 부서지고 저기가 부서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우 저기서 사는 사람은 아이 뭔가 좀 게으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그 건축물의 모습을 보고 그 집 주인의 어떤 그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심여첨이 본 건 이 환경을 보면 일간이 어떻다. 그러니까 7개의 간지의 형성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명예형국이죠. 형성 상태를 보면 일간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과 집의 상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간을 알려면 이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 내부 환경. 7개 이 간지. 그래서 이 환경 연구가 결국 뭐다? 격국 연구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심여첨이 이제 명리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일간과 나머지 7개의 간지의 관계를 이런 구조로 봄으로써 이 팔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월령, 이제 월간의 지지에 있는 이 월령에서 이제 격을 얻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재강입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월간 지지, 월주의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 지장간이잖아요. 지장간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간을 찾아서, 그 흐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평진전은 월령하고 용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일간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 일간의 강하고 약함이 나타나면 이제 용신을 찾겠죠? 그러면 이제 용신이 이제 월령의 지장간에 있는데, 그 이제 월령의 지장간에 있는 용신은 그 일간의 약한 것을 살리고 강한 것은 눌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을 나타내는 음양 운동에 의한 이제 오행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월령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개의 길신과 4개의 흉신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성과 인수, 인성이라고 하는데 심여첨은 인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성, 그러니까 편재와 정재죠. 그래서 재와 인수,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은 정과 편을 가르지 않고 그냥 길신으로 규정한 게 또 심여첨의 자평진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제 용신, 이제 월령에서 용신을 찾잖아요. 이제 이 월령의 지장간에서 용신을 찾게 되는데 이 용신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길신도 있고 흉신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은 일간과 이 월지와의 관계에서 월령에서 용신을 찾는 게 자평명리학의 핵심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간지는 중요하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용신이 이제 흉신일 경우에는 그 용신의 흉신을 바꿔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간지를 또 찾아서 서로 배합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리학의 중요 목적인 이 사주의 중화, 그러니까 조화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사주의 중화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가는 데에 이 사주 명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흔들림 없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주명리잖아요.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 심여첨은 바로 용신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 용신을 통해서 격국을 격을 이루는 것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의 이 전체적인 사주 형국을 그 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냐에 이제 목적을 두었죠. 이렇게 해서 자평진전의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 이제 용신 격국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에서 이제 간지의 청강과 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25강에서는요, 자평진전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기초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 사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그 사례 분석, 그 통변이죠. 통변하는 사례를 보겠는데, 그래서 격국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조건은 뭐냐? 격국을 만드는데, 왜냐면 아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용신은 기신도 있고 흉신도 있거든요. 그럼 흉신이 작동하면 격국은 실패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격국 변화와 구제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